그런데 이러하였던 조선 전기의 향촌사회의 모습이 조선 후기가 되면요, 조선 후기가 되면 경제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농민층들이 성장하는 애들이 생겨. 성장한 농민층들을 뭐라고 하냐면 분홍층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분홍층이라는 애들이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건 잠시 후에 경제사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이 농민들이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새끼들이 양반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농민들이 양반이 돼? 이거 자체가 신분제 동요입니다. 신분제도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는 흔들리게 되어 있었어요. 됐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홍층들이 요호부민이라고 합니다. 부자 농민들이, 부를 축적한 농민들이 뭐가 된다? 양반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새끼들을 신향이라고 불렀어요. 신향. 새로울 신자에 향촌할 때 향자입니다. 새롭게 양반의 지위를 획득한 세력들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신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자, 법적 지위로는 양반의 지위를 획득을 했어. 그 양반이야. 양반인데 기존의 오리지널 적통 양반들은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을 안 하지. 나도 양반인데 양반 대접 좀 해주시오. 그러면 예, 오리지널 양반들 꺼져 이 새끼야. 네가 무슨 양반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신향 세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오리지널 양반들을 구향이라고 불렀습니다. 구향 뭐겠어요? 옛구자 쓰겠죠? 오리지널 적통 양반들. 그렇죠? 예, 순수 혈통 양반. 신향 세력들이 이 구향 세력들에게 무엇을 던지냐면 도전장을 던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신향과 구향 세력들 간의 향촌 사회에서의 벌어진 보이지 않는 다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향전이라 불러요. 아, 선생님 향자 졸라게 많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이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 구분하셔야 돼. 알겠죠? 향 단위에서 벌어진 전쟁과 다름없다. 향전. 향전은 뭐라고요? 향전은 뭐라고요? 부자 농민들이 양반의 지위를 획득해서 누구한테 도전장을 던진 거야? 구향 세력들에게 도전장을 던진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향전이라고 한다. 자, 나 양반 대접 좀 해주시오.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어떻게든 양반의 지위를 획득을 했으니까 실질적인 양반으로서의 지위로서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이 신향 세력들이요. 향임직을 장악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향임직 어디에서 나왔어? 아까 했잖아. 뭐라고요? 유향소. 유향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가 되면 향청, 향소로 바뀝니다. 교재 보시면, 잘 보시면 다 나옵니다. 좌수와 별감직에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야. 오늘날로 따지면 예전에 못 살던 애들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돈이 많아졌어. 돈이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갑부가 됐다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돈 많아지면 무슨 욕심이 생겨? 정치 권력 욕심이 생기잖아요. 돈 싸질모 들고 가가지고 뭐 이제 시의회 의원이 된다든지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제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똑같은 논리입니다. 돈이 많아졌어. 일반 평민이었던 애들이 양반의 지위를 획득했어. 그런데 주변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럼 뭐 해야 돼? 권력이라도 가지고 싶어. 그래서 향임직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뭐 향임직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관직은 아니죠.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임직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향임직으로 진출해서 얘네들이 뭐 하냐면, 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관권과 결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권이라는 건 누구 찾아가는 거야? 향임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야? 돈 싸질먹어 가지고 그 지역의 수령을 찾아가는 거죠. 수령을 찾아가서 사또 내가 향임직에 좀 가려고 그러는데 저 새끼들이 반대하네? 어떻게 좀 해봐. 알았어. 두꺼비 가져왔네? 알았어. 기다려봐. 그런 식 관권과 결탁을 합니다. 그 얘네들끼리 또 결탁이 돼버리면 또 뭐가 벌어지겠어? 농민에 대한 수탈이 또 벌어지는 거죠. 예, 안 좋은 현상이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조선 후기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느 사람, 어느 계층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겁니까? 여기에 지금 신향 세력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 얘기해야 돼? 그렇다면 구향 세력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느냐라는 걸 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자, 우리 이제 교재 좀 보겠습니다. 교재. 조선 후기 편에요. 조선 후기 편에 12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125페이지에 보시면 양반의 향촌 지배 약화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3번. 자, 분홍층의 도전,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향전이라고 한다. 관권과 결탁하여 향안에 참여하려 하거나 향회를 장악하려 하기도 하더라. 이것을 향전이라고 한다. 붕당 정치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조 때 수령의 권한을 강화해줬더니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향회의 변화,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의견을 물어보는 그냥 자문기구로, 부세 자문기구로 전락을 해버리고 향회라고 하는 것이 제지사족들의 총회였던 이 향회가 그런 식으로 또 변질이 돼버리고, 양반 계층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거주지를 중심으로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약 이야기 잠깐 할게요. 동약이라고 하는 건 조선 전기 때 이 촌락이라는 단위에서 양반들끼리만 모였던 사조직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끼리만 모였던 이 사조직을 촌락 단위에서 벌어진 그 동계동약을 조선 후기가 되면 농민층들도 가입을 시켜가지고 확대를 실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민들을 동약, 동계라는 그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지배 질서를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양반 계층들은 동성, 동종 마을을 형성하면서 그리고 서원과 사우를 건립했다. 거기다 밑줄을 쫙 치시고요.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구향 세력들이 신향 세력들로부터 도전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향 세력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고요? 뭐 한다고? 문종을 중심으로 서원이나 사우를 만들어 제끼고, 그 다음 얘네들로부터 도전받는 것도 싫어. 야,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종마을이 형성되고요. 이게 이른바 집성촌이 되는 겁니다. 동종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촌락 단위에서의 양반들은 뭐 한다? 조선 전기 때 지네들끼리만 모였던 동약, 동계를 조선 후기가 되면 농민들까지 가입을 시켜가지고 확대 실시하더라. 이해가시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분홍계층에 대두해가지고 신향해서 제가 또 따로 설명을 쭉 해놨는데 요 내용 이미 제가 여기서 설명 다 끝난 겁니다. 됐죠? 신향이란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됐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의 사회사는요, 조선시대의 사회사는 향촌 사회의 모습과 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또 변화가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 맞추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선시대 사회사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됐죠? 포인트 잘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혹시나 놓친 게 있는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가죠.
이거 잠깐 볼까요? 112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112페이지.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강화해가지고 나오는데 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이것도 한꺼번에 좀 갈게요. 자, 우리 고려시대 사회사 공부했잖아요. 고려시대의 고려의 가족제도가 우리 정리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가족제도 그리고 이 가족 내부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언제까지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조선 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16세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는 아니다라 그랬습니까? 고려시대에 여성의 재가 자유로웠습니다. 재가 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가 개국됨과 동시에 여성의 재가가 금지되고 재가 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차별이 심해집니다. 그 두 가지 파트만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는 조선 전기까지 갑니다. 가다가 16세기 이후가 되면 자, 우리 어제 저기 붕당 정치 이야기할 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시대 16세기, 조선시대 16세기 나오면 뭐 생각하시라고? 살인파 생각하시라고. 16세기라고 하는 시기가 향촌 사회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살인 세력들이 중앙정기를 진출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리학이야. 주자가래를 졸라게 중시해.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계 중심의 가족 질서가 이때부터 확립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이때부터 확 떨어지는 겁니다. 16세기 이후부터. 그래서 과부의 재가를 금지를 시켜버린다든지 뭐 그런 건 조선 전기부터 있었지만 예, 봅시다. 요 얘기가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124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124페이지 제가 약간 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다 보고 계시죠? 다 펴셨죠? 124페이지 가족제도의 변화와 혼인. 그쵸? 예. 그래서 조선 중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부터는, 조선 후기, 16세기 이후부터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고려시대의 가족제도, 여성의 지위가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져 버렸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하면 조선시대의 사회사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다 끝났습니다. 대충 다 봤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사회사 이제 끝났어요. 중요한 부분 사회사는 끝났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경제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쉬셨나요? 예, 저도 잘 쉬고 왔습니다. 잠깐 쉬었거든요. 자, 우리 경제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사는 제가 두 가지 정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과전체제, 그 다음에 수치체제. 과전체제와 수치체제. 하나만 더 갑시다. 뭘 또 하나 더 해. 강의 너무 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이 해드리려고 지랄연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조선 후기의 뭐 상품. 이렇게 할까요? 자본주의의 맹아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경제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과전체제. 과전체제라고 하는 건 관리들에게 녹봉을 지급한 제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고려시대 때 이미 보았던 것처럼 고려시대에도 과전체제가 있죠. 예, 그게 바로 뭐죠? 전시과죠. 전시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계시죠? 전시과. 예?
그런데 이제 전시과라는 것이 관리들에게 그 복무한 대가로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뭘 지급했다? 그 토지에서 비롯되는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도 조선시대 과전체제에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를 말을 하는 건데, 자, 우선은 1391년 고려 말 공양왕 때 신진사대부, 특히 정도전과 조준을 중심으로 성립된 토지제도, 이것을 과전법이라고 하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과전법의 토대에서 성립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됐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의 첫 번째 과전체제는 바로 이제 과전법입니다. 근데 이 과전법은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어떤 그런 과전체제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과전법 아래에 수치제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수치체제 이야기할 때도 과전법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일단 과전체제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이 과전법은요, 관료들에게 과전을 지급했는데 고려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18등급. 이게 뭐예요, 선생님? 관리의 등급을 18등급으로 나눴다고요. 시발 등급으로. 아시겠죠? 예. 고려시대도 18등급이죠. 조선시대도 18등급. 정일품에서 구품까지. 종일품에서 구품까지. 2구 시발. 됐죠? 그래서 18등급으로 나눠서 과전을 지급했습니다. 자, 그 다음 원칙은요. 원칙은 죽거나 반역을 하면 반납해야 돼. 이게 원칙입니다. 죽거나 반역을 하면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 전시과하고 잠깐 비교할게요. 전시과는요, 고려시대 전시과는 죽거나 퇴직을 할 경우 반납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게? 고려시대에는 죽거나 퇴직을 하면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선시대 과전법은 죽거나 반역을 하면, 그러면 퇴직을 할 때는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 여기에 그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원칙으로는 퇴직할 경우에는 반납을 해요. 반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반납을 안 해도 되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퇴직을 할 경우에는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세습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뭐가 있느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수신전과 흉량전이라는 명목으로 세습을 하더라는 거야. 수신전, 흉량전. 퇴직 관료들의 생계 수단을 유지하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한 것이 수신전과 흉량전입니다. 됐죠? 그래서 수신전과 흉량전이라는 명목으로 뭐가 가능했다? 세습이 가능했다. 하지만 죽으면 또는 반역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요. 됐죠? 예. 그런데 죽더라도 수신전과 흉량전을 통해서 세습이 가능했던 겁니다. 됐나요? 예.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에 맞추셔야 되냐면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따라서 조선시대 초기에 마련된, 엄밀히 따지면 고려 말에 마련된 이 과전법은 뭐가 가능했다? 수신전과 흉량전이라는 명목으로 세습이 가능했다. 세습이 가능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새롭게 등용되는 관리들에게 지급해야 될 수조권 대상의 토지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수조권 대상의 토지를 지급해야 할 그 토지 부족 문제가 생기자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를 합니다. 직전법은 누구에게만 주겠다, 이제는? 현직 관료들에게만 주겠다. 현직 관료들에게만 주겠다. 또 세습을 못하게 하겠다. 그럼 뭘 없애야 돼? 세습을 가능하게 한 그 법적인 장치가 마련된 그 토지를 없애버려야지. 뭘 없애는 거야?
수신전과 훌량전을 폐지를 시키는 겁니다. 수신전과 훌량전을 폐지시켰고 현직 관료들에게만 지급을 했고 퇴직을 하면 반납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의 관리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퇴직하고 나면 그때부터 뭐 먹고 살지? 이거. 노후 보장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현직 관료로서 재직하고 있을 때 동안 뭘 해야 되는 거야? 노후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현직 관료만 지급할 때니까 뭐 좀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야, 너 퇴직하면 너 반납해야 되니까 현직 관료에 있을 때 노후 보장 알아서 해라, 이 얘기예요. 노후 대책 마련 너 알아서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농민들한테 더 뺏어야지. 그쵸? 이해가시죠?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변법을 이용해서. 됐죠? 자, 그래서 수조권 대상의 토지를 지급하던 이 현직 관료가 수조권을 이용해가지고 농민들을 수탈하고 고리대를 놓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생긴 거죠, 또. 그래서 성종 때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종 때가 되면 이것을 실시합니다. 관수관급제. 야, 앞으로는 수조권을 가진 자, 너희들이 직접 농민들에게 조세를 수취하지 말고 국가에서 거두겠다는 거야. 관에서 거두고 관에서 직접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관수관급제예요. 알겠죠? 예. 수조권을 토대로 해서 농민들의 수탈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수조권을 가진 자들은 뭘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직접 조세를 걷지 마라. 국가가 대신 거두겠다. 국가가 대신 거두어서 국가가 직접 너희들에게 녹봉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명종 때가 되면 드디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직전법이 폐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직전법이 폐지됐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 말은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숨어 있는 직전법이 폐지됐다라는 이 이야기에, 이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여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직전법이 폐지됨으로써 뭐가 일반화된다 그러냐면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관계길래 선생님, 이게 폐지됐는데 왜 이게 일반화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복습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직전법을 폐지했다라는 건 뭐가 사라졌다는 거야? 뭐가 사라졌다는 거야? 수조권 지급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조권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수조권을 기준으로 토지를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쵸? 예. 그리고 수조권을 가진 자가 뭐가 된다 그랬어? 전주가 된다 그랬고, 세금을 바쳐야 될 사람은 전객이 된다 그랬죠. 그쵸? 수조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주와 전객이 형성이 됐는데,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역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전주와 전객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앞으로 공식적인 전주는 누구만 해당이 되는 거야? 국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시죠?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고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내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해했다고 믿고. 그래서 국정교과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직전법을 폐지함으로써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됩니다. 전주와 전객의 관계가 사라지고 이제는 지주와 전호의 관계만 남겨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수조권 지급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전주는 오로지 누구만 되는 거야? 국가만 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강화된다. 그리고 전주와 전객의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주전호제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주전호제 일반화. 됐나요? 됐죠? 예. 선생님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복습을 안 하셨던지 아니면 제가 지금 전략에 못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 갑니다. 자, 그 다음에